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를 3년 전에 정년 퇴임하고요. 지금은 중앙아시아, 여러분들이 인데서 먼 곳에 있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라는 도시에 역사과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에서 이렇게 4,000km 이상 떨어진 중앙아시아까지 왔을까? 혹시 고구려랑 연관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랑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세기 중반에, 즉 고구려가 멸망할 때가 7세기 중반이죠. 그 무렵에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했는데요. 그 사신단 중에 정사, 부사 즉 두 명의 그림이 이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1965년도에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성인데요. 이 성의 궁전을 발굴하다 보니까 벽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고구려 사신들이 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심양 그 주변 지역에서 만주 일대에서 고구려 사신단들이 아마 20명 이상이 왔겠죠. 4,000km 정도를 초원의 길 아니면 사막의 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2명의 그림이 남겨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구려는 곧 멸망했죠. 그러니까 여기 왔던 사신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은 고국으로 돌아갔죠. 이미 고국 멸망했지만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일본은 여기 남았고 일본은 더 서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족은 우리 고구려랑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조금 100년이 안 되는 이후의 일이지만은 여러분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한 분 계시는데요. 고선지라고 그래요. 고선지. 들어봤어요? 꼭 기억하세요. 고선지 장군. 고선지 장군은 세계 전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에요. 알렉산더, 하니발, 나폴레옹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고선지 장군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고선지 장군은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고선지 장군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 아버지를 따라서 와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당나라에서 유명한 장군이 돼서 결국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751년에는 지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사이에 탈라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 대패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연합,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아랍 지역에서 온 세력들, 티베트 세력들이 연합해서 싸움했는데 당나라가 졌고 그 당나라의 대장군이 고선지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선지를 따라서 왔던 많은 고구려 군인들은 여기 일부가 남아 있었겠죠. 이렇게 이쪽은 고구려의 연관이 깊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한참 자란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크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으로 말하면 동북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만주에 있거든요. 만주와 동북은 다른 겁니다. 근데 만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넓은 세계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역사의식이 강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넓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대한 스케일에 이런 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만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했던 고조선이라는 나라, 고구려라는 나라, 발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언젠가는 그것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구려 역사 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박사학위를 고구려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공은 해양사입니다. 이런 말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원래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규명이 안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해양사라는 학문을 처음 만들면서 우리 민족은 적어도 고려 때까지는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전공이 하나는 고구려 역사, 하나는 동아시아 해양사가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고구려 그러면 만주에 있으니까 늘 육지만 생각하죠. 그리고 기마민족만 생각하죠. 말 타는 것. 저도 만주에서 말 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양 활동에 매우 활발했습니다. 자,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듣는 내용들은 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다가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에 근거한 것만 얘기하지 절대 비약이라든가 과장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듣는 강의가 혹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역사를 배울 때, 교과서를 배울 때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구려에 관해서만큼은 제 견해를 꼭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도 역사 교과서에서 이 고대사편을 선생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강의를 잘 귀담아 듣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제 프로필이에요. 이력서라고 그러죠. 대충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동안 낸 책인데요. 이거보다 물론 몇 권 더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낸 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이 학자로서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성인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심의하고 총 영상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뽑았는데 고구려에 관해서 쓴 책들이지만 물론 이보다 더 많지만 제가 이렇게 찍어봤어요. 아, 이 선생님은 고구려에 관해서 정말 책을 많이 냈구나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역시 시인이거든요. 그다음 14권의 시집을 냈는데 고구려랑 연관된 시집을 제가 몇 권만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죠. 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고구려는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제 말뜻을 다시 상기할 때가 있어요. 떠올릴 때가. 그래서 고구려는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도 이해되는구나. 그래야지 그것이 올바른 역사가 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는 고구려가 꽉 차오르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고구려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돼서 여러분들 고구려 사람 같은 기상과 고구려 같은 지혜와 그리고 고구려 사람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저는 자유의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와 연관된 건 이거예요. 고구려의 해양 방어성 연구. 그래서 물론 내륙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들은 바닷가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96년도쯤에 낸 책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다시 해서 전쯤에 내는 책이에요. 고구려 해양 방어성 연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여기에 성들이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책 중에서 몇 권은 최용사님에게 드릴 거예요. 전자책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공부하는 데 활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도 꽤 한 20년 전쯤에 낸 책인데 바로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에요. 산성의 나라 고구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탐험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일은 많이 한 거죠. 유라시아 전체를 다니고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뗏목 탐험도 해서 바다를 건너다녔고 동굴 탐험도 했고 일본 열도로 82년도에 가다가 이렇게 표리해가지고 구조당하기도 하고 83년대는 대마도를 도착해가지고 다시 일본 열도까지 가는데 뗏목 이름이 뭐예요? 고금명 학생 읽어봐요. 뗏목 이름이 뭐예요? 해모수죠? 예, 해모수입니까? 해모수는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의 아버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83년도에 원시로 뗏목을 탈 때도 해모수란 이름을 걸고 한 거죠. 고구려는 그만큼 저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거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고구려는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가치 있는 나라예요. 단순하게 영토가 넓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인생을 살아갔고 남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문화가 매우 뛰어난 나라예요. 그 선생님이 많은 이론들을 제기했지만 고구려는 문화국가였었다. 물론 백제나 신라도 문화가 발전했지만 고구려가 문화가 진짜 발전했죠. 그것이 그들의 영향을 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백제나 신라 문화도 발전한 거죠. 역사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97년도에 제가 중국의 주산군대라고 영파예요. 거길 출발해서 한국을 올 때 중간에서 중국의 사진가들이 찍은 건데 지금 이 지역에
중국의 절강성의 주산군도에서는 박물관에서 최근에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바로 제가 했던 뗏목과 연관된 것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으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난파당하죠. 이런 경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뭔가 강한 도전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모험도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흑산도에 제가 17일 만에 흑산도 안 바깥쪽에 도착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망망대해서 뗏목을 타고 정확히 흑산도까지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2003년대에는 다시 중국에서 산동, 아까 보니까 옌타이에서 한 학생 왔대요. 그죠? 옌타이 밑에 보면 성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갔던 장보건 뗏목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예요. 제가 95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94년도에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이 지역에 와서 답사를 했고 95년 저 여러분들이 아까 감옥사에서 온 학생이 있더라고요. 감옥사. 그런데 여기 말고 고금영 학생이 감옥사에서 왔구나. 그죠? 저 참 대단한 데서 온 거예요. 그죠? 감옥사. 네. 그런데 여기 대안이라고 있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처음에는 동몽골에 가서 말을 사려고 했는데 못 사고요. 다시 제가 대안이라는 곳에서 말 타고 쭉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고구려 역사를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논문을 써서는 고구려를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주에 가서 만주가 얼마나 넓은 곳인가, 만주가 어떤 곳인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인들이 말을 탔다면 어떤 말을 타고 말을 타면 하루에 얼마 동안 이동하는가, 그리고 말 위에서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거든요. 제 말뜻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고금영 학생도 감옥사 앞을 흐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감옥사 앞을 흐르는 강, 큰 강 있죠? 송화강인가요? 아니, 동화강이랑 무슨 강이 만나죠? 목단강. 근데 맞습니다, 정확한 맞습니다. 명칭은 목단강이 아니라 모란강이에요. 한자는 목단강이지만 우리말로 모란강이고요. 그 모란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발해의 중요한 수도 상경성에서 출발합니다. 그 근처에 호수에서 출발해요. 경박그런 호수에서. 그래서 이건 발해의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할 말이 무지하게 많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경제신문에 보면은 윤명철이라는 이름을 치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2년 정도 연재한 건데 한 1년 반 정도부터는 그거를 청소년들 위해 다시 연재라고 있어요. 조금 쉽게 풀어서. 그게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신문사가 특별히 제작하는 거예요. 연재하는 거. 거기 보게 되면은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 그걸 보면 돼요. 신문사에서 그걸 위해서 그걸 연재하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경기도 구리시에 가니까 이렇게 광개토 태왕의 동상이 있다. 태왕이란 건 중요해요. 광개토 왕이 아니에요. 광개토 대왕 그레이트가 아니에요. 광개토 태왕이 정식으로 맞는 겁니다. 왜? 그 당시 때 고구려 사람들이 다 태왕이라고 글자에 도구나 아니면 붓으로 써가지고 한 것이 태왕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광개토 그랬을 때는 왕이 아니라 광개토 태왕이라고 그러시고요. 고구려는 광개토 태왕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아래 왕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모르면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거 아세요? 삼조고. 아시죠? 이건 뭡니까? 일본 축구배 엠블렘이죠. 지금은 삼조고 누구나 다 알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최고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최고. 여기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에 공부하는 선생님도 여기 들어와 계신데요. 한국이 최고입니다. 제가 가면은 한국인 그러고 제가 10년 전에 이 지역을 이 유라시아를 횡단할 때요. 아주 오지라고 그러죠. 구석진 시골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와서 전태 이럽니다. 주몽 그래요. 주몽. 그리고 하염없이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여러분 큰 나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5위를 넘나드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고맙게 생각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고맙게 생각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긍정적인 영광스러운 나라인 고구려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총영사관에서도 이런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삼조고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까마귀는 불길한 새로 알았어요. 우리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특히 고구려는 삼조고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일본은 먼저 알았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때 보니까 이렇게 축구협회 엠블렘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삼조고는 고구려의 굉장히 중요한 새인데 우리는 너무 몰랐다. 그래서 당시 이거 제가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난 기사예요. 그만큼 그때는 고구려 역사 잘 몰랐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알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성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은 여러분 생각처럼 전투하는 데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 성은 전투하는 곳이다. 아니에요. 성은 도시란 뜻이에요, 원래가. 중국에서도 성 그러면 도시를 의미해요. 도시, 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에 있고 그래서 산성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울도 한양이 성 아니에요? 그렇죠. 부여도 성이죠. 그리고 고구려 국내성도 성이죠. 평양성도 성이죠. 다 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을 이해할 때는 아, 성은 전투하는 산성이 아니라 다 모든 일을 하는 곳이구나. 여기 보면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여기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문화예요. 문화니까 여러분들이 유럽 영화를 보게 되면은 성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문화에 그리고 신앙의 공간이다. 이어세요. 아, 성은 단순하게 피비린내는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구나.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꼭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유럽에 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유럽 성들은 정말 거대하고 아름답다.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건물들은 엄청나게 크고 중국에는 만리장성도 있고 성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벽으로 크다. 그런데 우리 성을 보게 되면 조그맣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부실해 보인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은 왜 쌓는가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왜 성을 쌓았을까? 여러분들 늘 사고를 그렇게 하세요, 생각을.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성이에요? 누구를 위한 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윤찬 학생. 아니 고금명 학생은 성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왕?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주인은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옛날에도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당시 권리로 위임받아서 다스릴 뿐이에요. 그래서 왕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고요. 적이 쳐들어오면 막는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다만 나라마다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이 비율이 다른 거죠. 우리는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백성들을 위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처럼 이렇게 지배계급을 위해서 라든가 아니면 언덕에 자기들만을 위해서 좁게 그러나 넓고 두껍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 모두가 성 안으로 도피해서 성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항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성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성,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린 옛날부터 백성들을 위한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문화였었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이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방어력은 뛰어난 거예요.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는 구조가 바로 우리예요. 그 외에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리면은 파일을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아 고구려성은 정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5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유명한 오뇨산성이에요. 가보신 분 있고 아마 갈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을 고구려의 첫 수도라고 보지만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구려 때 매우 중요한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섬을 보세요.
이게 해발이 800m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직벽이 150m에서 200m 사이예요. 직벽이에요. 그리고 이 위가 고구려의 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힘들죠? 이 150m 직벽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은 이곳에다가 성을 쌓고 엄청나게 방어력이 뛰어나게 만든 거죠. 뭐 가보면 감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이시죠?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암산이 있는데 이게 성 자체예요. 저는 이 성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고김명 학생 같은 경우는 배웠을 것 같은데 이성계라는 조선을 세운 장군이 압록강 하구 즉 단동에 있는 위화도를 넘지 못하고 넘지 않고 결국은 퇴각했죠. 그걸 위화도 해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 이성계가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한반도를 못 건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한반도라는 용어는 고려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용토지 그 전에 발해나 고구려나 그리고 고조선 영토가 어디입니까? 흔히 말하는 한반도께 만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는 한반도라는 용어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만주에 가서 고구려 국내성이라는 데를 갔는데요. 압록강을 가보니까 글쎄 조그만 쇳강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코앞이 북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 타고 제가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말 위에서 제가 압록강을 내려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조그만 강을 우리는 국경의 강을 알고 있었구나. 우리 민족은 반도민족이로구나. 일본인들이 심어준 거거든요. 이걸 반도사관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헛머리 있어요. 말 위에서. 책에도 나와요. 아, 압록강은 청계천이었구나. 그 정도로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고구려에게는 압록강은 그냥 바로 궁전 옆에 있는 쇳강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걸 싫어하는데 이 난공불락의 오녀상에서 점성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예요. 이성계는 유해들 세군하기 이전에 약 30년 전에 이미 이 지역에 와가지고 여길 점령하고 쭉 서쪽으로 진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 고려 말에는 남만주 일대는 옛날 고구려 영토의 남쪽은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려가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세계 질서가 막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런 강의도 듣고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넓은 세계에서 살면은 자동적으로 길러지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아, 이성계는 위에서 세군하기 전에 이미 압록강을 건넜고 이렇게 난공불락의 온유산성도 점령했다. 보세요. 얼마나 난공불락이에요, 이 성. 여기에 서쪽으로 연 틈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에 올라갔을 때 서쪽 문인데 이렇게 문이 돼 있고요. 안에 가니까 천지라고 붙여져 있지만 큰 연못이 있어서 여기서는 오랫동안 농성전을 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가니까 이렇게 집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 막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그 성의 꼭대기에서 보니까 경치가 이렇게 좋아요. 점장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병사들은 여기 서서 쭉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 가게 되면 고구려 시대는 국내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은 국내성으로 쳐들어오는 장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죠. 저도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성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성을 잘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제 신라성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워낙 많이 특히 만주에서 성들을 봤잖아요. 좀 북한서도 그랬을 경우에 고구려 성은 좀 특별해요. 자, 이거는 동물의 한 부분인데 성벽 구조상 복잡한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국내성이라는 고구려 수도예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내성이라는 성이에요. 국내성, 고구려 두 번째 수도이면서요.
420년 동안 여기가 도읍을 정했고요. 광개토 태양과 장수왕이 젊었을 때 여기서 임금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동아시아 강국이 될 때 고구려의 수도는 여기예요. 그런데 이게 둘레가 얼마 안 돼요. 약 3km 정도밖에 안 돼요. 3km 좀 못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국내성이 고구려의 수도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역사학자니까 제가 제 논문을 통해서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궁궐이다. 경복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체가 고구려의 수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가니까 당연히 우리도 서울 4도성 위에 저 뒤에 북한산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엔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나 이렇게 궁이 있으면은 방어성들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하는 환도산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도를 돌 경우에는 동부가 10km, 남북이 5km에 달하는 큰 곳이 수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성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촘촘히 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방어성이 있으니까. 여기다 왜 성을 쌓아요? 안 쌓죠? 자연지형을 이용하고요. 바로 이것이 압록강이에요. 이게 얼마나 좁아요? 이 건너편도 고구려의 수도권이라는 게 선생님 이론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강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유리왕이 수도를 옮겼을 때 이미 고른 초기부터 이렇게 압록강 이남까지도 수도권이었었다. 그렇다면 영토는 더 남쪽까지 내려가죠. 어때? 이해돼요? 그렇다면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국이었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고구려가 강국이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지만 우리나라 땅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역사도 알고 자의식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능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유민들이 여러 곳에서 부흥운동, 복국운동을 펼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고구려가 강력해진 나라가 된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총영사님이라든가 영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역사를 이렇게 안 배웠어요. 이게 제 해석이고 아마 이게 맞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제가 현장을 50번 이상 답사했고 여기에는 많은 논문과 책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제가 70번 걸었는데 남쪽까지 합한 거고 만주는 50번 정도 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당시 국내성을 보니까 흔적만 남아 있고요. 이건 제가 95년도쯤에 찍은 사진이에요. 95년도에 서벽인데 이렇게 성벽 위에 집들이 있고 옆에도 집들이 붙어 있고 뭐 엉망했었죠. 우리는 너무 몰랐던 거예요. 고구려를. 어렸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2004년도에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한 거죠. 사실은 2004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부터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2003년도부터 알게 된 거예요. 2003년도 봄이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이 이 국내성 즉 지반시를 세계적으로 정비하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했거든요. 발굴하면서 다시 이렇게 찾아낸 것이 서벽이에요. 그러나 제가 94년도에 찍었던 사진은 이런 거죠. 보세요. 남벽. 그리고 이건 비교적 근래 사진인데 남벽과 동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1930년대 국내성의 서문이에요. 이만큼 남아 있었던 거고요. 이런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을 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독립군들이에요. 독립군들. 독립군들이 처음 활동한 지역은 바로 고구려의 수도권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통화라든가 유화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양성되던 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신흥 무관학교고요. 거기 출신들이 결국은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이 봉오동 전투, 특히 청산리 전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독립군 바로 이 지역에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군사훈련을 받고 독립활동을 하고 전투를 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단재 신철원 역사는 1914년대에 여기 와서 답사를 다 해요.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게 역사의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자, 압록강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 아줌마 뒤에 보면 뭡니까? 이게 바로 북한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북한이에요. 놀랬죠? 두만강은 더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는 국경이 아니라 같은 동네예요. 고구려 사람들에게는 그냥 옆 동네예요. 옆 동네. 놀러 가는 데고 고금명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유를 해요. 겨울에 여기다가 돌멩이라든가 나무를 놓고 발로 딱 치게 되면 건너간다. 이게 무슨 국경의 강이냐. 그렇게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력한 나라였던 거예요. 자, 다시 북한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이거 오바 더 돼요? 조금 상류인데. 이건 근래 다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유명한 환도산성이에요. 이게 성이고요. 둘레가 10km고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무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4천여 기가 있어요. 4천여 기. 그리고 이 집안시 전체에는 무덤이 12,000여 기가 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 고구려 무덤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여기 이제 수도고요. 수도 뒷산에 넘어가니까 이런 있고 환도산성 있는데 여기만 4천여 개 무덤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력이 뛰어났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토목공학 기술력이 뛰어났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어마어마해요. 이게 일제시대도 똑같아요. 단재 선생님이 1914년도에 가서 무덤이 만여 개나 되는데 이걸 하나 파봤으면 하는 게 그 당시 때는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중국 정부가 다 하고 중국식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좀 불리하죠. 이건 제가 겨울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성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성이에요. 이게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벽 안쪽 문의 정문 바깥 안쪽에서 바깥으로 찍으면 상상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저는 그 당시 때도요. 역사학자로서 내가 산성이라는 책을 몇 권 냈지만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견고한 방어 체제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폭이 10m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게 정면을 쓴 건데요. 성문 정면 하나니겠어요? 이렇게 항아리, 도관에 든지는요, 쥐가 아니에요, 실제로. 고구려 옹성구조 속에 들어간 것을 비해서 도관에 든 쥐 그러는데, 그때는 여기가 그냥 있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견고하게 돌로 쌓았는데 이 성을 보세요. 이 벽을 보세요.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가. 큰 고구려 사람들이 이 성을 쌓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 성과 비교가 되겠어요. 이건 전부 화강암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안에 가니까 궁전토가 있고 중국 사람들이 궁전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조금 보여드리는 게 국내 성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유명한 천리장성이에요. 이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천리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안성이 여기 있고요. 더 유명한 요동성이 있고요. 백암성이 있고 등등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도 드릴게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음반을 냈거든요. 고구려에 관한 음반이에요. 광개토 태양, 그다음에 또 아이들, 그리고 백암성이란 노래도 있어요. 제가 시를 써서 작사를 했고요. 작곡가가 노래를 부른 게 음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것이 바로 백암성이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당시 고구려 수나라 전쟁할 때 이렇게 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말만 기억하세요. 고구려하고 수나라가 전쟁을 벌였다.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벌였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중국의 수나라가 고구려를 쳤는데 고구려가 방어를 잘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고구려는 정식으로 싸울 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재편이 돼요. 중국은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항상 강력하거나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요. 중국의 한족들이 전체를 지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데 중국이 400년 동안 대분열 시대예요. 그러다가 선비족, 우리랑 굉장히 가까워요. 부여인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선비족들이 400년 만에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나라는 동아시아 종주권과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고 골치 아픈 게 동방에 있는 고구려였죠. 그리고 고구려도 중국이 4년 만에 통일되니까 당연히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오랜만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뒤를 이은 당나라,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재편 과정, 즉 동아시아의 종주권과 패권을 놓고 벌어진 대전쟁,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쪽이 부딪혔고 그리고 적어도 659년까지는 고구려가 절대 밀리지 않았고 때로는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그 당시 때 대전쟁을 벌였고요. 이 전쟁을 70년 전쟁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아, 이 전쟁은 동아시아 국제대전이다. 70년 전쟁이다. 이거는 제가 1994년대에 박사학위 논문 쓸 때부터 학문적으로 늘 주장했던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야가 넓어져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70년에 걸친 대전쟁이었었구나. 그리고 국제대전이었구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강력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과 경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생존을 걸고 아니면 우호 협력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나라 싸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남들이 모르는 사실. 당태종이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가요. 아주 처참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당태종이 처음 645년 공격할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요. 고구려를 칠 때 수륙 양면 작전을 펴거든요. 수군이 엄청나요. 그때 제가 여기 썼잖아요. 이렇게. 그때 어마어마한 배들을요. 어디서 만든 줄 아세요? 대부분 양자강 상류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삼엽댐 아시죠? 중국에 있으니까 삼엽댐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삼엽댐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전선들을 만들어서 배를 끌어내린 다음에 저 남쪽에 양자강이죠. 그때는 양주나 남경에서 운하를 통해서 끌어올리거나 바다를 통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산동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나라 때도 고구려를 공격한 대규모를 보면 800명이 타는 전선들이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그 당시 중국의 사료와 그림들이 다 있으니까 꼭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고구려는 그런 군대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기록이 없을 뿐이라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645년 전투 등등 제가 설명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요. 어이구. 자, 이게 비사성이거든요. 요동반은 남쪽에 있는 거죠. 혹시 대련에서 오신 분 계세요? 대련. 대련 근처에 있는 금주에 있는 비사성이에요. 이건 중국인들이 새로 만든 거고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제 입장에 말하면 고구려의 수군함대 사령부가 있었던 것.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645년 전투에는 장량이 이끄는 당군에게 패배해서 8천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어요. 중국의 기록을 보면 어떤 데는 로 포로가 됐다고 돼 있고요. 어떤 국에서는 몰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유명한 비사성이 결국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저 북쪽에서는 그 유명한 요동성이 당태종에게 함락당해요. 15일 만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쭉쭉 남진에 내려오는데 제가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요. 몰라요. 제 논문에서부터 주장한 건데 요동반도 동남쪽에는요. 바다에 큰 섬이 많아요. 군도 아시죠? 군도. 여기 장산군도라는 섬군들이 있어요. 이게 이 지방에 가면은요. 그 지방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404년도에부터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이곳을 점령했다고. 중국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동반도만이 아니라 남쪽에는 장산군도 지역에도 고구려 성들이 있고 제가 6개를 찾아냈고 그리고 이거는 역사 스페셜이랑 2번이나 풀어 제작했는데 그때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이게 고구려 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동반도 남쪽에는 고구려 성들이 있다. 즉 고구려의 섬 방어 체제가 있었다. 고구려가 섬 방어 체제가 있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고구려에 수군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연관된 얘기들은 제가 생략해 볼게요. 이렇게 고구려 성들이 있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석성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겠지만
영사님이랑 최영사님은 보신 드라마일 거예요. 이 뭐냐면 연개스몰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연개수영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연개스몰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는 고구려에 낭자군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자들이 전투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성 때문에 그래요. 이 성 때문에. 석송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여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갔는데 이건 그 위에 변한 거지만 연개소문의 누이 동생인 연개수영이 이곳에 머물면서 전쟁을 지휘했다. 이런 기록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역사적으로서 연개소문의 누이 동생이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연개수영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요 뒤편에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는 연개소문이 여기 머물면서 지휘했다고 이 지역의 지방지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연경도 있지만은 고구려 성에 꼭 있는 천단이라고 생각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했지만 넘어가고요. 중국 정부가 그 위에 이 모양을 새로 세운 건데 제가 처음 다닐 때는 이거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새로 세운 거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구려 사람들은 여자들도 군대 싸웠으니까 연결수용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중국의 역사서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선양에선 하수연, 하지민 여학생들이 있는데 중국 정사에 나오는 겁니다. 정치사례. 고구려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어른이 되면은 수의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수의를 마련한다고. 수의가 뭐예요? 죽을 때 입는 옷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남녀를 만나고 늘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평지를 갈 때 달리는 것처럼 한다. 이게 다 중국 역사에 나온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선시대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면 안 돼요. 고구려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도 전투에 나갔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하수영이나 하지영 학생처럼 아이들까지도 돌을 던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투 병력이 되는 것이 바로 고구려예요. 이런 걸 꼭 생각하세요. 자, 이게 대감성이고요. 행복한 성이죠. 정말 제가 오늘 가슴 아픈 성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안시성입니다. 양만춘 장군. 결국 당태종이 왔을 때 고립몬의 상태죠. 다 항복했고 함락당했으니까. 그리고 연개섬은 15만 명의 구원군을 보냈는데 결국은 패배해요. 그러고 나서 결국 뭡니까? 안시성의 양만춘이 지하는 안시성과 당태종이 지하는 친정군 10만 군대의 전투가 무려 90일 동안 벌어져요. 상상이 안 되죠? 당태종이 이끄는 친정군이 90일 동안 안시성을 공격했는데 결국 안시성은 함락을 안 당하죠. 이게 뭡니까? 안시성 아닙니까? 이건 그 꼭대기 점장되고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제가 95년대에 말 타고 난 다음에 요동까지 왔거든요. 안시성 올라갔을 때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도라지꽃이 있고 진달래가 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진달래꽃이 피는 곳은 우리 땅. 그리고 또 한마디가 뭐죠? 미라클, 기적이다. 기적. 아니 어떻게 둘레가 4km 불과한 이 성에서 당토종의 10만 대군을 90일 동안 막아냈을까? 기적이다. 그럼 어떤 기적일까? 저는 여기서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고균명 학생은 브레이바트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브레이바트라는 영화 있어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면은 멜 깁슨이 죽으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알죠? 자유. 인간에게 자유는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떠올린 것이 고구려 사람들은 용맹하다. 싸움도 잘한다. 기술력도 뛰어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구려인들이 프리윌, 자유의지다라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교만하고 방자하면 거꾸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프리윌. 그래서 제가 기적, 프리윌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올게요. 이게 압록강 하구에 있는 단동에 있는 구련성
이게 처음에는 제가 94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95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데 중국이 이렇게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면서 여기에 고구려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그러니까 명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고구려 성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걸 숨기지만은 이걸 발굴하면서 고구려의 배도 나왔고 그리고 우물이에요. 묻었고 여기 고구려 성벽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가면은 이렇게 중국이 최근에 만든 거를 보고 야 중국은 엄청나게 크다.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선생님 입장에서.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고구려의 박작성인데 사료에 난 박작성인데 발해인들도 중국과 당나라 교류할 때는 저 압록강을 타고 내려서 이 앞에 박작구에서 여기죠. 이 앞에 나가서 여기서 바닷배를 갈아타고 발해를 건너서 산동반도로 가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 너무 모르는 거죠. 뭐 할 수 없어요. 너무 갈게요.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660년부터 이렇게 668년까지 싸우는 건데 이 전쟁은 고구려와 백제와 일본 열기 외국 그리고 나주와 여기 신라와 당나라의 남북 동서 동맹이 맺어진 상태로 전쟁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해양 작전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고구려인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 열도에 진출했고요. 사신도 확인했고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벌일 때 보게 되면은 일본 열도에선 외군과 백제외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2만 7천 명 외군이 전사하고 400척의 전선이 불살라지고 그리고 패배한 외군과 함께 백제인들은 일본 열도로 탈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들이 일본 670년에 일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평양에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평양에 427년도에 옮겼을 때 그때 모습이고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 평양 지역에도 이렇게 큰 궁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북한이 만든 거죠. 그리고 지키는 이렇게 바깥 외성도 있구나. 이게 대산성이에요. 위에서 찍은 거고 앞에서 본 거. 평양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서 발견될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금으로 만든 관들도 발견되는 거죠. 그거는 황금의 나라예요. 그거를 얼마나 황금의 나라인지는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중국의 사례에 나와 있는데요. 중국의 사례에 나와 있어요. 고구려가 그 사람들은 황금과 백금, 즉 은을 매해 황금 100근, 은 200근씩 바쳤는데 이해부터는 2배씩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들은 바친 거지만 고구려는 무역 수출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금관을 수출했던 거죠. 발견된 장소들은 제가 처음 만들었다 다 뺐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런 황금 제품들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은 많은 무기들을 만들었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이렇게 대장장이도 모습이 있고 이거는 제가 말 타고 내려올 때 제 말에 편지를 받는 중국 춘의 모습을 찍은 건데 뭐 거의 비슷한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고구려 화살촉들이에요. 그리고 집안 박물관에 전시된 고구려 화살촉들. 그리고 세계 최강의 당시로는 세계 최강과 최고의 기술을 뛰어 자랑하는 고구려 기마군단들.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1000년 후에 유럽의 중세 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보셨죠? 중세 기사들은 전쟁을 벌일 때 큰 창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창을 찌르는 것밖에 못해요. 아니면 큰 칼을 가지고 밑에 내리치거나. 그런데 고구려인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말 위에서 큰 장창을 갖고 휘둘러요. 왜 그러겠어요? 갑옷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갑옷을 입힌 거예요. 이 갑옷은 통짜 갑옷이 아니라 하나하나 철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뛰어난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서 중국이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 기술력이 더 뛰어난 거죠. 이거는 전부 다 벽화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이죠. 제가 말타는 장면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보셨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적은 철편으로 여기를 전부 다 꼬매가지고 갑옷을 만드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전투력이 뛰어나요. 나무로 된 갑옷이나 아니면 가죽으로 된 갑옷이나 아니면 통짜로 된 갑옷을 입은 사람들과 이런 민을 갑옷을 입은 기마병이나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고구려예요. 자, 이게 서울의 몽천토
발견된 거예요. 서울 몽천성 아시죠? 건너가면은 송파구에 있는 몽천토성에 있는, 그런데 이건 뼈로 만든 거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철편을 만든 거죠. 자, 시간이 이래서 거의 45분이 됐어요. 지금 4시 24분이니까 조금 시간이 오가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꼭 늘 생각해. 나는 누군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인간은 다른 존재물과 달라요. 늘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정체성, 거기에는 다양한 정체성도 있지만 하나는 역사의 정체성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백제 신라의 후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잊어버린 고구려의 후예이기도 한 거죠. 다행히 여러분들은 만주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이적과 유물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고금영 학생은 지금 사춘기니까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고구려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고구려인처럼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도 꼭 염두에 두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드리겠지만, 이게 제가 만든 지도예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직접 고구려가 지배한 지역, 간접적으로 관리한 지역, 영향권, 그리고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선이 있어요. 이게 파예요. 이거는 제가 96년도에 신문에 연재할 때 처음 썼고, 2005년도에는 MBC 느낌표에서 저랑 같이 제작해가지고 5만 부를 전국에 무료로 보급했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동아지도에서 만들었지만 제가 이것도 무료로 보급하자. 그래서 파일은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많이 활용하고, 제가 썼던 역사교과, 국정교과서에도 이 지도를 넣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달라지잖아요. 우리 역사활동 무대가 이렇게 넓었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양활동이 활발했어? 고구려인들이 이렇게 간 길 나오잖아요. 발해인들이 간 길 나오죠. 그 다음에 가야인들이 건너간 길 나오죠. 백제인들이 건너간 길 나오죠. 신라인들이 건너간 길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고조선 시대 때, 여기는 발해 때 항로가 나오잖아.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이 정도로 오늘 제 강의를 일단 마치고요.